안녕하세요. 토부 요양보호사 교육원 박문기입니다. 우리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분비계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내분비계에서 우리 내와 수체라던가 우리 부신 같은 건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갑상선은 크기가 줄어들어요. 갑상선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우리 갑상선 호르몬 줄고요. 다음에 폐경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 분비 적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포도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이 계속 높으니 고혈당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복시 혈당 떨어지고요. 다음에 우리가 근육의 양이 줄거든요. 근육의 양이 줄으니까 기초 대사량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꼭 아셔야 되는데요. 당뇨병도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뇨병의 3대 증상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데 당뇨병은 갈증을 많이 느껴요. 다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료를 많이 먹는 다음증이고요. 그리고 그리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는 다식증이고, 다음에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증 나타나서 다음, 다식, 다뇨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것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남자는 발기부전으로 많이 가고요. 다음에 여자는 질염 발생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당뇨는 우리 끈적끈적한 혈액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상처 치유가 잘 안 돼서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뇨의 원인이 비만이지만 당뇨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체중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치료 및 예방해 보시면 우리가 그 사람의 현재 체중에 맞춰서 열량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표준 체중에 알맞는 열량을 섭취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혈액중 있잖아요. 이 혈액중에 일정한 혈당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혈액중에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으로 식사해야지만 혈액중에 일정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흡수가 빨리 돼가지고 혈당을 쉽게 올리는 단순당은 피하고요. 다음에 혈당이 서서하게 오르는 복합당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뇨는 우리가 혈당이 밥 먹고 난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해서 혈당을 내려주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 운동도 고혈압이 너무 심하다. 그럼 혈압을 좀 내려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혈당이 너무 높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고혈압은 공복시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복시 혈당이 300 이상이에요. 그럼 너무 높죠. 그럼 이렇게 너무 높을 때는 혈당을 조금 내리고 난 다음에 운동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 약물요법 해가지고 경구로 먹는 혈당 강화제도 먹지만 우리 주사로 놓는 인슐린 주사도 놓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은 구강으로 넣으면 인슐린이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당뇨의 합병증이 발이 괴사가 되죠. 왜냐하면 끈적끈적한 혈액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심장에서 가장 먼저 게 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의 혈액 공급이 가장 안 돼서 발이 썩는 괴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발을 절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 관리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건조하지 않게 로션이나 우리 로션 같은 거 발라주면서 마사지 해주는데 대신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는 로션 발라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양말 착용 꼭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 앞뒤가 막힌 신발 신어야 되고 해가지고 발 관리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심리정신계에서 우울증이랑 치매를 조금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건
나이 들어서 서서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고요. 다음에 치매는 한 번 생기면 낫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거니까 굉장히 긴 기간인데, 우울증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치매는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과거에 정신과적 병력은 없어요. 하지만 우울증은 정신과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울증을 알았던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데 기억력에 문제가 가장 생기는데, 여기서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우울증은 나 요즘 이것도 기억 못하고 저것도 기억 못하고 하면서 자기가 기억력이 장애가 있다고 말해요. 다음에 우울증은 자기가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치매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닌데 작화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유를 근사치의 대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억력 장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근사치의 답을 얘기하려는 건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치매는 점점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일관되게 인지 기능이 저하가 나타나는데, 우울증은 정신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흥미도 없고 의욕도 없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라서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다음에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데 기억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가 손상되기 전에 과거의 기억은 너무 잘하는데, 뇌가 손상된 이후에 최근 기억, 단기 기억의 상실이 심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단기 기억뿐만 아니라 옛날 기억도 동등하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치매는 인지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나고요. 우울증은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먼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선망과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치매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그랬죠?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고 서서히 나빠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나타나는 만성질환이고요. 그런데 선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수시간 내에 나빠지기도 하고 수일간 나빠지기도 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급성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다행히도 선망은 대체로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치매는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면서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죠. 다음에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맨 나중으로 갈수록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선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증상이 널뛰기를 해가지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고 얘는 점점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람을 못 알아봐요. 다음에 얘는 뭐가 나타난 거냐면 의식의 저하가 나타난 거예요. 얘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 거거든요. 의식이 저하가 되면서 모든 기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생리적인 변화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널뛰기를 하고요. 다음에 의식의 저하가 나타나는 게 선망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체 생리적인 거는 별로 없어요. 다음에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 거의 없어요. 다음에 얘는 의식 저하랑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기능이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라던가 이런 거 다 편차가 널뛰기를 하듯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하고요. 다음에 널뛰기를 하니까 수면 양상도 굉장히 불규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주의 집중에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다음에 수면 양상도 그 대상자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치매라고 하는 건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걸 치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지장애 증상 나타나는데 이 인지장애 증상 중에서도 기억력의 저하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뇌가 손상되기 전에 예전의 기억인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하는데 뇌가 손상되고 난 다음에 다음 최근 기억, 단기 기억의 상실이 가장 주된 특징이고요. 다음에 언어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서 내가 할 말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떠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 능력의 저하도 나타나고요. 다음에 우리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 장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장애 나타나고요. 그래서 시간 개념 없어지고 장소 잘 모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못 알아보게 되죠. 다음에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잘 가던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다음에 실행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서 스스로 옷도 잘 못 입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옷을 갖다가 머리에 쓰기도 하고 이런 기능 증상 나타나고요. 다음에 인지장애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행동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던가 우리 정신증, 그래서 우리 환시라던가 환청이라던가 아니면 망상 같은 이런 정신증 증상도 나타나고요. 다음에 초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치매 초기의 공격성 같은 증상도 나타나고요. 다음에 수면장애 같은 증상도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치매 초기에는 자신에게 중요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중요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기억력 이게 치매 검사 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휴일이라던가 우리 납기일 같은 거 잃어버려가지고 전기용품이라던가 이런 거 요금 못 내는 경우 많아지거든요. 다음에 중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명칭 실어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볼펜인데 이 볼펜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다음에 핸드폰을 딱 봤는데 이 핸드폰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명칭 실어증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 말하지 못하니까 그거 이거 해가지고 이것이라는 이런 지시대명사 같은 거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난 다음에 배회 행동도 나타나고 안절부절 나타나고요. 다음에 말기에는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을 해서 스스로 말하는 건 거의 없고요. 앵무새처럼 따라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면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매는 우리가 단순한 환경이 좋은 거지 복잡한 환경 좋지 않고요. 단순하고 구조화되는 익숙한 환경이죠. 새로운 환경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갈 때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기억력 장애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억력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조기 검진을 봐서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졸중은 뇌경색이랑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이 뇌졸중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뇌혈관이 있는데 뇌혈관이 지금 이렇게 뭐가 쌓인 거예요. 이게 쌓인 거예요. 쌓였다가 얘가 이게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지방질이 많으니까 이렇게 혈전 덩어리들이 쌓이는 거죠. 그럼 이 혈전 덩어리들이 여기를 딱 막으면 뇌혈관이 막히면 이걸 갖다가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뇌혈관이 있을 때 고혈압이에요, 여러분. 고혈압. 그럼 정상 혈압은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고혈압은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뇌혈관이 얘가 버티지를 못해서 혈관이 터져버리는 뭐가 가는 거냐면 뇌출혈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뇌졸중, 중풍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럴 때 여기 보시면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에 주사제로 혈전 용해제로 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혈전이 막았잖아요. 그러면 4시간 안에 가서
이 혈전을 녹이는 주사를 맞으면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뇌출혈은 조금 뇌혈관이 터진 거기 때문에 얘는 조금 안 좋게 가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증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뇌졸중이 되면 반신마비가 생기는데요. 좌측 뇌가 손상이 되면 우측마비가 생기고요. 우측 뇌가 손상이 되면 좌측 마비가 생겨가지고 손상된 뇌의 반대편에 마비가 생기는 반신마비가 생기는 게 주된 특징인데, 만약에 뇌간이 손상됐다. 그러면 전신마비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반신마비가 나타나는데 뇌간이 손상이 되면 전신마비랑 의식저하까지 같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반신이 마비됐기 때문에 언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언어장애 나타나는데, 이 언어장애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우리 좌측 뇌가 망가지잖아요. 좌측 뇌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럼 반대편인 우측 마비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좌측 뇌에 언어 중추가 있거든요. 언어 중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측 뇌가 손상이 되면 우측 마비랑 같이 언어 장애가 함께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운동실조증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손해가 망가졌을 때, 손해는 평형을 잡는 게 손해예요. 평형을 잡는 게 손해거든요. 그런데 손해가 망가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렇게 자꾸.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 운동실조증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한쪽에 마비가 생기니까 잘 삼키지 못하는 삼킴장애 증상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나타날 때 전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4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조 증상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조 증상으로 현기증이 나타난다거나 팔다리가 저린다던가 뒷골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전조 증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빨리 응급실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안 하면 이게 굳어버리는 경축이나 구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구축이나 경축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초기부터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파킨슨 질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킨슨 질환이라고 하는 건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도파민 분비에 장애가 생겨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질환이 파킨슨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무표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료로 많이 웃을 수 있게 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웃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파킨슨 질환은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이게 어떤 목적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들떨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떠는 안정시 떨림이 특징이고요. 다음에 동작이 느려지고요. 구분 자세가 되면서 자세를 잘 유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 반사 소실로 자주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근육이나 관절이 굳는 구축이나 경축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우리 운동하셔야 되고 근육 스트레칭, 관절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인의 건강 증지 및 질병 예방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영양에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도 있고 수분 섭취를 증가해야 되는 질병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쉽게 외우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해드릴 텐데 일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전은 기능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부전은 심장이 자기 기능 수행을 못하는 거고, 심부전은 신장이 자기 기능 수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그럼 바로 뭐냐면 끝에 부전이 붙거나 끝에 기능 저하증이 붙은 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 부전이 붙거나 끝에 기능 저하증이 붙은 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다음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우리 염증성인데 우리가 끝에 염으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방광염, 요도염 이렇게 염으로 끝나는 건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노폐물을 배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고혈압이라던가 아니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당뇨도 이렇게 끈적끈적한 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서 이게 끈적끈적한 혈액이 조금 없애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많이 해야 되는 것보다 제한해야 되는 거, 끝에 부전이 붙거나 기능 저하증이 붙은 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고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럼 운동은 어르신마다 각각 개개인별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질병 상태도 각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개개인별로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하고요. 혹시라도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금기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투약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운동이 달라지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운동을 할 때는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고요. 당연히 낮은 수준의 저강도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준이나 강도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10분 이상의 준비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마무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운동하면 심박동수가 막 뛰잖아요. 그럼 이 심박동수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면도 국가고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한테 나타나는 수면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노인은 잠들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죠, 여러분. 다음에 질이 낮은 수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좀 자주 깨요. 그래가지고 왜 TV 켜고 주무시는데 가서 꺼드리면 코 골고 막 주무시고 계셨을 때 이 리모컨 꺼드리면 나 안 잔다 TV 켜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수면중 아주 작은 자극에도 자주 깨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질이 낮은 수면을 해요. 그러니까 총 수면 양도 적고요. 질이 낮은 수면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 많이 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수면 관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일정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도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요. 다음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과식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청소기로 막 돌리면 버튼 돌리면서 진공청소기 하면 잠이 깨잖아요. 그럼 내가 저녁에 야식을 먹으면 내 안에서 소화기계에서 청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진공청소기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과식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 그럼 이럴 땐 고단백식이를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라던가 치즈 한 잔 같은 고단백식이 먹고요. 다음에 질이 낮은 수면을 하기 때문에 낮에 졸리거든요. 근데 낮잠을 자면 저녁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낮잠은 자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우리 오후 시간이 되면 카페인 음료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운동은 낮에 해서 저녁에 잠이 오도록 하고 잠자기 전에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생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중요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당뇨병일 때 남자는 발기부전으로 가고 여자는 질염 발생 많이 된다는 거 꼭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셔야 될 거 당뇨병은 남자가
발기부전으로 간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게 이게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만 같은데 성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럼 바로 뭐냐면 유방절제술 성생활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자궁적출술 성생활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전립선 절제술 성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하면 남자는 발기지연으로 가고 여자는 오르가즘 지연으로 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해서 성생활을 금기시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뇌졸중 환자가 성생활을 한다고 해서 재발하고 관련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절염 환자라던가 이럴 때 진통제 좀 쓰잖아요. 그러면 그 진통제랑 뭐 쓰는 거냐면 항염증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성 약물을 쓰는데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인 요구를 조금 줄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약물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약물 관련 특징은 우리가 아까 타액 분비도 줄고 위액 분비도 줄고 위산 분비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줄기 때문에 약물 흡수도 잘 안 돼요. 그래 약물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니까 효과도 늦게 나타나요. 다음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으로 잘 안 가니까 지금 순환 혈액 내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약물 중독 증상 같은 것도 잘 나타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배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게 체내에 남아있어서도 중독 증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술하고 약하고 같이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술하고 약은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약물을 이렇게 처방을 할 때 우리가 남녀 성별에 따라서 다르고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처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똑같다고 해서 엄마가 전에 먹어놓은 거 그거 먹어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주면 안 되고요. 다음에 가급적 단골 병원이나 약국을 지정해서 다니면 좋겠죠. 그래서 어르신 요번에는 새로운 약이 처방됐네요. 이런 걸 알아차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골 병원, 단골 약국을 지정해서 다니는 게 좋고요. 다음에 약도 유효 기간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 가장 최근에 처방된 약을 복용을 하고 남아있던 약보다는 가장 최근에 처방된 약을 먹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우리 우유라던가 카페인 음료를 같이 약하고 먹잖아요. 그럼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랑 약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되고 카페인 음료랑 약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자몽죽수랑 약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몽죽수랑도 약을 먹으면 안 돼서 우리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약이 잘 흡수되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약 복용을 내가 혹시 잊었어요. 그렇다고 다음날 이걸 갖다가 2배로 복용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연금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라도 담배를 끊는 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아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담배 끊는 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적정 음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암 예방을 위해서는 술을 조금 드시는 것보다는 아예 한두 잔의 술도 피하는 이런 절주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절주를 하기 위해서는 절주 환경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술을 놓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술을 먹으라고 자꾸 권유를 받았을 때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술을 먹지 않는다는 걸 단호하게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빈속에 술 마시지 않고요. 다음에 음주일지를 작성을 해서 자기가 일주일간 이렇게 먹은 술이라던가 양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은 매년 1회 접종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65세 노인이 되기 이전에 50에서 64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노인이 되기 이전에 폐렴구군 예방접종은 위험군인 경우에 1회 접종하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이 됐을 때 폐렴구군 예방접종을 1회 하고요. 다음에 65세 노인이 되기 이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많이 발생하는데 노인은 아무래도 면역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1회 접종했다 하더라도 65세 이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한 번 더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1차 기본 접종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얘가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접종을 1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뭐냐면 10년마다 디파만 다시 접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년마다 디파만 재접종한다. 10년마다 디파만 재접종한다. 디프테리아 파상풍만 재접종하는 거예요. 디파만 재접종한다. 10년마다 디파만 재접종한다는 거 반드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계절별 생활안전수칙에서 여름철에 너무너무 더울 때 폭염 실 때 대응 안전수칙에 대해서 볼게요. 그럼 너무 더운 이 폭염일 때는 당연히 야외 활동이라던가 야외 작업이라는 거 자제하고요. 다음에 운동을 할 때도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이 더 좋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 챙이 넓은 모자, 다음에 탈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물 휴대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갔을 때 현기증이 나타난다던가 메스꺼움이 나타난다던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폭염으로 인한 거니까 즉시 시원한 장소에 가서 쉬고요. 그 다음 우리가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뇌졸중, 겨울철의 뇌졸중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게 겨울철이 춥잖아요. 그럼 갑자기 나가면서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가면서 뇌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뇌가 터지는 이게 뇌출혈 같은 거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술 마시고 난 다음 날에는 외출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차가운 공기로 나갈 때는 양말이라던가 장갑이라던가 방한복이라던가 이런 방한 제품을 완전히 맞추고 나가는 게 좋고요. 다음에 겨울철에는 우리가 길이 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굴절이 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쉽게 굴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굴절을 예방하기 위해선 손에 주머니 넣고 다니면 우리가 균형 감각이 상실해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주머니 넣고 걷지 않고요. 다음에 우리가 두꺼운 옷을 여러 벌 입는 것보다 가벼운 옷을, 가볍고 따뜻한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더 낫고요. 다음에 우리가 낙상을 예방하려면 하지에 힘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에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하지의 힘을 키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1장도 다 살펴봤고요.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1장도 다 살펴봤고요. 다음에 2장에서 우리 질병에 대해서 다 봤고요.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신체활동 지원, 만약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라 하더라도 당연히 강제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라 하더라도 강제로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수면을 할 때 우리가 기억력이 증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기저귀를 간다고 해서 이불을 들썩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면을 방해하면 안 돼요. 다음에 당연히 억제하면 안 되겠죠. 묶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대상자를 잡아 올릴 때 겨드랑이는 어깨 주변의 관절이나 인대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면 어깨 관절이 빠져나가는 탈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잡고 대상자를 이렇게 잡아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대상자를 대면할 때는 멀리 있으면 안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대상자보다 너무 눈높이가 높거나 낮은 자세로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같은 눈높이로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거 1초 이상 눈 맞추고요. 2초 이내에 말을 건네고요. 3초 정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1초 이상 눈 맞추고요. 2초 이내에 말 걸고요. 3초 정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3초 이상 기다려주는데 만약에 제가 1초 이상 눈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상자가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면서 이렇게 벽 쪽으로 돌아 누워서 시선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바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침대와 벽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눈을 맞추면서 제 눈을 바라봐 주세요 하고 요청해 주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던가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라도 요양보호사 혼자라도 계속 말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에서 대상자가 만약에 졸고 있어요.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침대판을 살짝 두드리고요. 한 3초 정도 기다려줘요. 네, 3초 정도 기다려줬는데도 계속 졸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침대판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말을 시키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고 있을 때는 침대판을 두드려서 대상자를 깨우도록 하고요. 다음에 대상자를 만질 때 우리가 만질 때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는 넓은 면으로 만져주는 게 좋고요. 만질 때는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 만질 때는 넓은 면적이 되게 만지고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받쳐주면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고요. 그래서 넓은 면인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만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대상자는 3일에서 한 몇 주만 누워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으면 그럼 영원히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하루에 20분 정도는 서 있거나 일어서서 걷도록 해야지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하루에 20분은 서 있게 하거나 일어서 있게 하거나 아니면 걷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체활동 지원에서 이거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신체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신체활동 지원은 식사하는 거 도와주고요. 배설하는 거 도와주고요. 개인위생하는 거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이랑 이동하는 거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 도와주는 거니까. 그럼 식사하는 거 도와주는 거에서 일단 식이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럼 일반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먹는 거라서 여기는 치아의 문제도 없고 소화의 문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먹는 게 일반식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치아에 문제가 있다. 그럼 잘 씹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위 같은 걸로 잘게 썰어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면 호흡기계거든요. 그런데 일로 들어가면 소화기계예요. 그런데 음식물이 소화기계로 들어가지 않고 호흡기계로 들어간 걸 우리 뭐라고 하냐? 사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이 호흡기계로 들어간 걸 사례라고 하는데 사례는 물이 훨씬 쏙 더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를 예방하려면 액체 형태로 먹으면 안 되고요. 약간 걸쭉한 상태로 먹어야 돼요. 액체 형태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삼키기 힘든 사람은 잘 삼키지 못하니까 음식물이 호흡기계로 넘어가서 사례가 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키기 힘든 대상자는 사례가 잘 걸리기 때문에 액체 형태가 아니라 갈아서 만든 약간 농도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일반식 먹고 치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잘게 썰어서 주고 다음에 잘 삼키지 못하는 사람은 음식물이 호흡기계로 들어가서 사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액체가 아닌 농도가 있게 먹이기 위해서 갈아서 농도가 있게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유동식은 약간 액체 형태의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미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시면 되는데 얘가 입구자예요, 여러분. 그럼 입으로 그런 액상 형태를 준다 그러면 경구 유동식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여기가 지금 코죠, 코. 그럼 여기를 비강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위라고 하죠. 그럼 코에다가 이렇게 관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까지.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영양주머니를 해가지고 지금 영양액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코에서 위까지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코에서 위까지 넣어줬으니까 얘를 갖다 우리 비, 위, 간이라고 합니다. 코에서 코비자, 위. 코에서 위까지 넣어주니까 비위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관. 그래서 우리가 비위간. 이 관 있죠. 관을 통해서 넣어준다 하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위간 관을 통해서 넣어주는 걸 경관 유동식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식사 시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럼 우리 식탁의 높이는 식탁의 가장 윗부분이 배꼽 높이에 오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다음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앉아서 식사할 수 없을 때는 침대 상부를 올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한 30도에서 60도 정도 올려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팍마비 대상자다. 그럼 마비된 쪽이 밑으로 오게 되면 잘 지지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이 밑으로 와야 돼요. 건강한 쪽이 밑으로 오게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서 식사를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식사할 때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러면 노인분들은 우리가 식욕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게 하거나 잠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식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시설에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밥이 다 만들어져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음식 섭취를 하는 것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상자는 우리가 방문 요양을 해서 밥을 해주는 취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준비서부터 만들기서부터 섭취하는 거 도와주는 것부터 설거지서부터 이 모든 과정을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 대상자는 섭취만 도와주고 제가 대상자는 장보기서부터 이렇게 모든 과정을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음식물이 소화기계로 넘어가지 않고 호흡기계로 넘어가면 사례에 걸린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예방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예방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례를 예방할 때는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지금 호흡기계거든요. 제가 파란색으로 한 거. 얘가 호흡기계고요. 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한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한 거 있잖아요. 얘는 지금 소화기계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 호흡기계가 목 앞쪽에 있죠. 그리고 소화기계가 목 뒤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바른 자세로 식사하라는 건 정면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살짝 숙여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당긴 자세로 먹잖아요. 그럼 이게 호흡기계를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음식물이 어디로 넘어가게 하는 거냐면 소화기계로 넘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자세로 식사한다는 건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살짝 숙여서 턱을 당긴 자세로 먹으면 사례를 예방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배를 압박하면 음식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배 부위나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고요. 다음에 우리가 구강이 건조해서 말라 있으면 잘 안 삼켜지거든요. 그럼 잘 안 삼켜지면 삼킴장애 연화곤란으로 가서 얘가 호흡기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물이나 차 같은 걸가 요리가 있어가지고 국물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요. 입안을 촉촉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해서 넘기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물이나 차 등으로 목을 척척하게 적시고 난 다음에 먹는 거고요. 다음에 보세요. 여기 있죠. 호흡기계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말하는 성대가 있어요. 말하는 성대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공청소기 있을 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머리카락이라는 게 쫙 빨려오잖아요. 그럼 내가 말하는 순간 호흡기계 버튼이 눌러지면서 음식물을 쫙 빨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도중에 말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식사 도중에 말 시키면 안 되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사례가 걸릴 때 액체가 훨씬 더 사례가 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맛을 먹으면 침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근데 침이 액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가 먹으면 사례가 잘 걸리기 때문에 신맛이 나는 음식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도와줄 때는 시각장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놔둬서 어르신 지금 3시 방향에 나물이 있어요. 지금 7시 방향에 국이 있어요. 몇 시 방향에 뭐가 있어요 하고 얘기하시면 스스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놔두고 설명을 해주면 좋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서 먹여주는 거고요. 왼손잡이면 왼쪽에서 먹어주는 거고요. 만약에 편마비 대상자라고 하면 건강한 쪽에서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다음에 숟가락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 옆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갖다 대고 숟가락의 손잡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밥 먹고 난 다음에 누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비위간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경관영양이라고 하는 건 비위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상자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가 비강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위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관을 넣어주는 거죠. 코에서 위까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비위간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영양주머니를 놔둬서 이게 영양주머니죠. 이렇게 영양주머니가 있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영양액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입이 아니라 코를 통해서 비위간을 통해서 주는 게 경관 영양인데 그럼 이건 언제 하냐는 거죠. 그럼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못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못 삼키니까 우리 비위간을 통해서 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이나 입 주변이 심하게 다쳤거나 얼굴이나 입 주변에 수술을 받았어도 입으로 못 먹거든요. 그럼 그럴 때도 이렇게 심하게 다쳤거나 수술이 있거나 마비가 있을 때도 경관 영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 대상자 한타라도 어르신 제가 지금
경관 영양 시작해 드릴게요. 지금 끝났어요 하고 시작과 끝을 알려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설거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 주머니는 영양액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려야 되죠. 다음에 또 우리가 정상일 때는 보고하지 않는데 이상일 때는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비위간이 새는 거 이상이죠. 영양액이 역류되는 거 이상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영양액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체온 정도로 맞춰서 해주는 거고요. 너무 빨리 들어가면 설사 유발하고요. 너무 느리게 들어가면 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1분에 50ml 주입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중력이라고 해요. 이걸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들어가려면 영양주머니는 위보다는 높게 있어야지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영양주머니는 어디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위보다는 높게 있어서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